이복직 서울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와 관련 대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참 바쁘신 날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희 브리핑을 잠깐 함께 듣고 오셨는데요. 예정된 시간은 4시로 이제 많이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었는데 방금 전에 브리핑을 통해서 5시로 변경이 됐습니다. 어떤 이유라고 봐야 될까요, 교수님? 예, 저도 이제 막 소식을 들은 셈인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4시를 어떤 명목상의 시간으로 계획을 잡았었지만 애초부터 3시부터 6시 사이 구간에서 최적 발사 시간을 결정하기로 계획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당일에는 지금 가장 아마도 이슈가 되는 포인트는 고공에서의 기상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기상 상황. 예,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발사 당일에 이제 물론 많이 알고 계시는 아마 지금까지 아마 많이 논의를 하셨을 텐데 지상에서 초속 21m 이상의 바람이 불면은 위험해서 일단 발사를 할 수 없다. 그런 조건이 있기도 하지만 고공에서는 이제 그 바람의 영향이 조금 더 이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데요. 비행을 하면서 이미 우리 발사체가 상당한 속력을 얻고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고공에서 어떤 기준 이상의 속도를 맞이하게 되면은 발사체에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저희가 바람이 강하게 불 때 우산살 같은 게 부러지듯이 발사체 길이 방향으로 작용하는 하중이 발사체 구조 설계 값을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 값을 당일날 지금 현재 상황이 그 값을 넘어가느냐 넘어가지 않느냐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라디오 존대라고 부르는 풍선을 띄웁니다. 그 풍선이 기상을 측정하는 센서와 통신 장비를 가지고 저희가 오늘 아마도 한 4번 이상은 라디오 존대를 띄우게 될 텐데요. 첫 번째, 두 번째 라디오 존대를 가지고 이제 고공 기상을 계측을 하게 되면은 그걸 가지고 저희 발사체의 하중이 공력 하중이 초과할 것인지 초과하지 않을 것인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3번째 존대에서 나온 시그널을 가지고 일단 지금 충전을 시작하겠다라는 판단을 내린 것 같고요. 충전을 이미 시작하고 난 다음에는 사실은 발사 시퀀스를 중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존대를 아마 제가 띄울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마지막 존대에서 온 신호가 분석 결과 고공하중이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피해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중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를 해서 지금 약간 1시간 정도 여유를 갖게 되지 않았나라고 추측을 하겠고요.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연료 충전을 위해서 연료와 산화제 충전을 위해서 특히나 산화제를 충전하기 위해서 극저온 상태로 연료 탱크 산화제 탱크와 주입 튜브 냉각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것은 언제든지 충전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상태고요. 충전을 하는 데는 1시간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5시에 발사를 하겠다. 그러면은 아마도 최소한 3시 반, 앞으로 1시간 이내에는 실제 주입이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 5시, 그러니까 4시 발사 예정이었다가 발사관리위원회에서는 5시로 발표를 했고 이제 그 배경에 대해서 지금 이 교수님께서 충분히 짚어주신 건데요. 이 시각 나로 우주센터에 기립되어 있는 누리호의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근데요, 교수님, 이제 충분히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어떤 추측을 해서 이제 말씀해 주신 거긴 한데 마지막 라디오 존대를 띄워서 기존에 확인했던 내용들과 조금 다른 변수들이 확인됐다거나 이거는 지금 기존의 어떤 발사값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과 조금 차이가 있다. 그러면 발사 시간은 또 지연되거나 오늘 발사를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겁니까? 그렇다면?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3시하고 6시 사이의 윈도우에서 지금 5시로 결심을 했다는 것은
그때 발표를 하거나 예. 그게 아니라면 아마 이제 일정을 미루는 지금 저희 일주일 정도의 예비일이 예, 남아있기 예. 때문에 네. 예비일을 활용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레 추측을 해봅니다. 예, 뭐 아까도 그 저희 잠깐 대담 나눴던 장영근 교수께서도 뭐 예전에 로켓 발사하던 인도의 사례를 비춰봐서 카운트다운까지 들어갔는데 스탑을 했던 사례까지 언급을 해주면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단언하기는 참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거를 여러 차례 또 언급을 해주시긴 했습니다. 네, 발사 시각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교수님과 나눠봤고요. 저희는 나로호와 관련해서 또 나로호 우주호, 누리호 뭔가 차이가 있는지 그런 거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누리호가 있기 8년 전에 또 나로호가 있었잖아요. 이게 두 발사체 이름이 좀 비슷해요. 그래서 방금도 제가 좀 약간 말하다가 버벅였는데 나로호, 누리호 그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거지 교수님이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예. 저 역시도 나로호, 누리호 둘 다 이제 니은, 리을 이렇게 들어가서 네. 좀 말씀드리다 보면 아마 실수를 할지도 모르겠는데요. 네. 나로호의 이름은 일단 그때 당시에 저희가 발사 장소를 그 외나로도라는 지역에 이제 선정을 하게 되면서 그 이름을 택했었고 누리호는 아마 공모를 통해서 이제 순 우리말로서 선정이 된 이름으로 알고 있고요. 예. 나로호가 분명히 우리나라의 첫 우주 발사체인 것은 맞습니다. 네.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러시아의 기술을 좀 빌려와서 예. 사실은 그때 2단형으로 구성된 나로호의 1단 엔진은 러시아가 이제 제공을 해준 셈이 되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첫 술에 배부를 수가 없기 때문에 러시아 기술을 합작을 해서 대신에 이제 우주 발사를 운용하는 전반적인 기술을 습득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나로호하고 누리호는 기본적으로 체급이 크게 차이가 나는데요. 저희가 우주 발사체의 체급을 논할 때 그 발사체가 수송할 수 있는 화물의 중량을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발사체의 기본적인 임무 자체가 어떤 특정한 우주 화물을 궤도에 올려놓는 것이 임무이기 때문에요. 나로호의 임무 중량은 100kg이었고 누리호의 임무 중량은 1.5톤입니다. 너무 차이가 크네요. 네, 환산을 해보시면은 그러니까 저희가 실제로 택배 주문하셔서 받아보시는 그 화물을 이제 상상하시면 되는데요. 예. 네. 그게 100kg이라면 아마도 저희가 퀵 서비스를 이용해서 이륜차로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예. 중량쯤 될 것이고요. 예. 저희 이제 화물차만 해도 1.5톤 트럭이 있을 텐데 그에 준하는 중량을 예. 우주로 수송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외형적으로도 차이는 꽤 크고요. 네. 나로호의 경우에는 2단형으로 구성이 돼 있었고 네. 지금 저희가 준비한 누리호는 3단형 비행체고요. 예. 외형적으로 크기는 누리호가 한 1.5배 정도 큰 규모입니다. 그리고 개발 예산으로 보자면 저희가 누리호를 개발하면서 한 4배 정도 더 예산이 소요가 됐고요. 예. 네. 그로 인해서 수송 능력은 확연하게 말씀드린 대로 100kg급에서 1.5톤급으로 확보를 해서 예. 사실은 저희가 이제 많이 들으셨겠지만 세계 7대 우주 강국으로 진입을 한다라는 의미는 바로 이러한 그 체급이 전혀 다른 1.5톤급의 수송 능력을 갖게 됐기 때문에 네. 7번째 국가가 되는 셈이 됩니다. 예, 네. 그렇군요. 나로호와 누리호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제 종합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그림으로 보는 그 차이점도 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1단과 2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나로호와 다르게 누리호는 이제 3단 추진체로 총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그 1단에서 또 분리가 되고 2단에서 분리가 된 다음에 대기권에 올라가는 게 이제 3단 추진체가 될 텐데 어려운 기술이 있다면 그 이제 분리가 되고 나서 탄력을 받고 또 날아가는 그 기술이 필요한 거잖아요. 어느 부분이 가장 어렵습니까? 그 추진체가 분리되는 과정, 그리고 또 탄력을 받고 올라가는 과정, 모든 것이 어렵겠습니다만 전체적인 과정을 놓고 봤을 때 가장 어려운 기술이 어떤 기술일까요? 네. 통계적으로 전 세계에서 발사체 비행 시험을 했을 때 만약에 실패를 했다. 그러면 그 실패 사례 중에 약 3분의 1 정도가 예. 이제 단분리에서 문제가 생겨서 발생한 사례들입니다. 1단에서 2단, 뭐 2단에서 3단. 네.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일단 저희가 발사 성공률 자체가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네. 실패한 사례 중에서도 통계적으로 3분의 1 정도의 원인은 예. 단분리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분리를 뭐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예. 이제 2단 이후의 비행체와 그리고 1단 추진체가 같이 비행을 하다가 예. 이제 1단 추진체의 연료와 산화제를 모두 소모하고 1단 추진체의 임무가 종료가 되면은 예. 네. 그 무게를 싣고 가는 것은 일종의 그 불필요한 짐을 계속 이제 네네. 달고 가는 셈이 되거든요. 예. 그게 이제 비행에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일단 다 쓴 1단 추진체를 버려야 됩니다. 예. 그러면은 얘를 떼내기 위해서 이미 관성을 가지고 날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제 떼낸다고 자연스럽게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분명히 발사 당시에는 1단과 2단 이상의 비행체를 묶고 있는 단단한 구조물이 있었을 것이고요. 예. 일단 그 구조물을 떼내는 것이 먼저겠죠. 네. 그러면은 저희가 기술적으로 폭발 볼트라는 예. 장치를 씁니다. 그래서 작은 일종의 화약을 터뜨려서 예. 묶고 있던 구조체를 일단 끊어내고요. 예. 끊어낸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또 거리가 벌어져서 분리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예. 인위적으로 분리를 시켜야 됩니다. 예. 예. 그러면은 1단 추진체에는 약 한 8개 정도의 역추력을 내는 조그마한 고체 모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걸 이용해서 사실은 그 직전까지는 저희가 비행체를 뛰어 올리기 위해서 정방향으로 추력을 내고 있다가 예. 분리 시점에는 반대 방향으로 추력을 조금 만들어서 이제 뒤로 떨어질 수 있도록 추력을 거꾸로 만들어주는 셈이 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그러한 저희가 레트로 모터라고 부르는 예. 역추력 모터가 8개 정도가 장착이 돼 있고요. 예. 네. 마찬가지로 2단도 빨리 1단과 멀어져서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예. 2단 추진체에도 가속 모터가 달려 있게 됩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얼리지 모터라고 부르는데요. 예. 그게 네 방향으로 4쌍 정도가 부착이 돼서 2단을 가속하는 역할도 수행을 하고요. 예. 그다음에 분리를 하자마자 이제 2단 엔진을 점화를 해야 되는데 네. 2단이 점화될 시점이 되면은 상당한 그 중력이 약화된 고도에 이미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상상을 해보시면 2단 추진체에 담겨 있는 연료와 산화제가 있는데 예. 걔네들이 무중력 상태에서 액체 상태로 있지만 예. 그 사이에 기화된 그 기체 상태의 이제 연료와 산화제도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근데 무중력이다 보니까 발사체가 이렇게 비행 방향으로 있다 하더라도 예. 연료가 아래로 채워져 있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중력에서는 뭐 연료가 아래 채워져 있든 위에 채워져 있든 사실은 상관이 없거든요. 예. 아마 그 우주 정거장 같은 화면에서 물방울이 동동 떠다니고 네네네네. 뭐 이런 장면들도 보셨을 텐데요. 네. 그러므로 점화를 하는데 배관을 통해서 연료가 공급되는 정상적으로 공급되게 하기 위해서는 연료가 그 주입되는 방향에 채워져 있음을 보증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얼리지 모터라는 거를 이용해서 예. 순간적으로 가속을 시켜서 예. 가속을 하면은 이제 연료가 한쪽으로 쏠리게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혹시 모를 공기와 액체 상태의 산화제를 한쪽으로 몰아주는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게 됩니다. 예. 네. 그 얼리지라는 단어는 와인병에서 그 와인이 예. 얼만큼 차 있고 예. 그 위에 약간 공기층이 요만큼 다 차지 못하니까 예. 일부 공기가 들어 있잖아요. 예, 예. 그 부분을 저희가 얼리지라고 표현하는데요. 예. 그 연료가 충전돼 있는 탱크의 상황도 그와 흡사한 조건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단 분리가 왜 어려운 기술인지에 대해서 네. 충분히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참 쉽지 않은 과정을 통해서 한국형 발사체가 오늘 발사 예정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11년 7개월이라는 과정이 걸렸잖아요. 근데 이만큼 그 고도의 기술들이 집약돼 있기 때문에 그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11년 7개월을 돌아보신다면 어떤 말씀을 좀 주시겠습니까? 뭐 여러 어려웠던 과정들이 있겠습니다만 특별히 이런 부분들은 준비할 때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다 싶은 부분들이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11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게
얼마만큼 짧은 기간이었을지 또는 예. 좀 지루할 정도로 체감이 잘안 되는 긴 네. 기간이었을지 아마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겠습니다. 예. 저희가 항공우주연구원 본격적으로 우주 개발을 위해서 항공우주연구원이 성립된 것이 이제 채 30년이 지난 수준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희의 우주 개발 역사는 이제 청년 나이쯤 되는 거고요. 예. 네. 저희가 첫 번째로 액체 로켓이라는 거를 스스로 이제 시험해 본 적이 2002년도에 있었습니다. 예. 과학 로켓이었는데요. 예. 네. KSR-3가 첫 번째 액체 로켓이었습니다. 예. 우주 발사체는 아니었고요. 그냥 로켓으로 과학 로켓을 만들어서 이제 탐사용으로 한번 시험을 해본 것인데 예. 네. 그게 약 한 20년 전 시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러시아 기술을 합작을 통해서 그 나로호를 연습해 본 것이 이제 그 한 10여 년쯤 지난 셈이 되는 거고요. 예. 본격적으로 아마 누리호를 개발해서 실제 개발에 소요한 시간은 아마도 한 10년이 채 안 될 겁니다. 예, 그런데 저희가 사실 아무런 그 기술적인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예. 오늘날 지금 이 발사를 앞둔 지금 몇 시간 앞둔 오늘까지 왔다는 것은 예. 저로서는 개인적으로는 기적에 가까운 일이라고 느낌이 들거든요. 예. 어떤 면에서 네. 그렇습니까? 우주 선진국들은 이미 뭐 그 수많은 로켓들을 오래전부터 만들어 왔고 미국의 경우에는 달에 사람을 보낸 게 1969년인데요. 예. 예. 저희는 이제 청년의 나이를 가진 그 연구개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예. 네. 사실 미지의 영역인 우주로 날려보내는 어떤 이 첨단 그 기술 복합체를 저희가 아무런 그 기술 이전도 없이 모든 선진국들이 발사체를 만드는 기술에 대해서는 극도로 이전을 꺼리고 예. 정보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예.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가 정말 그게 어렵던 쉽던 스스로 뭔가를 알아갈 수밖에 없는데 예. 그거를 저희가 한 10년 남짓한 기간 동안에 다 극복을 해내서 전 세계에 내놔도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수준의 발사체를 만들어냈다는 것이 예. 자부를 하고 예. 기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는 이제 오늘 발사 더 기대가 되시겠네요. 네. 예. 네. 교수님께서 설명하신 단 분리 과정을 좀 시간 순으로 저희가 그림으로 설명을 네. 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누리호 발사 과정을 보면요. 이륙한 지 2분쯤 지나면 누리호의 1단 로켓이 분리가 됩니다. 이게 2분쯤 지나면 1단 로켓이 분리가 되고요. 그로부터 233초가 지나면 위성을 덮는 페어링, 또 274초 뒤에는 2단 로켓이 차례로 분리가 됩니다. 이렇게 약 16분이 지나면 지구 700km 상공에서 1.5톤급 더미 위성이 분리가 되는데요. 바로 이 순간에 누리호의 성공 여부가 사실상 판가름이 납니다. 그래서 긴장의 16분 이렇게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최종 임무의 성공 여부는 비행 과정에서 획득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약 30분 정도 뒤에나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왜 그런 건가요? 네. 지금 설명해 주신 바와 같이 네. 1단 비행 그리고 2단 비행, 3단 비행이 각각 약 한 2분 30초 그리고 한 11분 30초 해서 약 16분 정도 네. 비행을 하고 임무를 완수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위성 모사체라고 부르는 질량이 1.5톤에 해당하는 저희 화물이 이제 실려간 셈이 되는데요. 그 마지막 화물이 3단 엔진과 분리가 돼서 지구로부터 고도 한 700km에서 지구로 다시 떨어지지 않고 또는 뭐 우주로 탈출하지 않고 정상적인 지구를 회전하는 위성으로서의 궤도를 갖기 위해서는 초속 7.5km의 속력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발사체가 정확히 그 속력, 그 고도에서 가져갔던 화물을 릴리즈를 해주면 이제 비록 진정한 위성체는 아니고 더미 위성체이긴 네네. 하지만 그 위성체가 이제 궤도에 안착을 하게 되는데요. 그 시점에 이미 그 3단 분리 이벤트는 저희가 제주 또는 지금 나로도에서의 그 발사 관측소에서 추적을 하기 어려운 거리까지 벗어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발사 추적소라고 부르는데요. 그게 발사장에도 있고 제주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 레이더를 통해서 추적을 해서 위치가 어디에 있다를 파악하는 거리가 약 한 1,700km
또는 2,000km 내외 정도로 표현을 하는데요. 예. 3단 분리, 저희 그 유성 모사체가 분리되는 거리는 저희 지금 발사 위치에서의 거리로 보면은 한 3,000km 이상 떨어져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예. 네. 그래서 저희가 약 2년 전 남태평양에 있는 그 섬을 하나 준비를 해서 예. 거기에 지금 추적소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약간 적도로부터 한 7도 위도에 떨어져 있는 섬인데요. 팔리우 아마 섬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예, 예. 작은 국가이고요. 예. 거기에 추적소를 설치해서 3단 분리에 대한 데이터는 그 추적소에서 이제 관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 3단 분리에서 일어났던 여러 데이터, 그러니까 비행을 추적하는 데이터는 예. 레이더를 쏴서 날아오는 그러니까 반사되는 신호, 예. 그리고 비행체가 내 위치가 어디다라고 또 네. 보내주는 신호가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비행체에 탑재된 센서가 있는데요. 관성 항법 장치라고 해서 가속도 신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요즘에 저희 휴대폰에 보시면은 어떤 그 동작 센서가 예, 예. 들어있는데 예. 예. 같은 원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저희 발사체에 가속도를 계속해서 계측을 해서 그 데이터를 보내주게 됩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그 가속도 데이터를 가지고 적분을 해서 지금 현재 위치가 어디에 있다라고 이제 그 확보를 알아낼 수가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런 데이터 처리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 3단 분리의 고도와 속도가 저희가 계획했던 위치, 속도와 일치한다라는 것을 마지막 데이터 분석을 통해 파악하기 위해서는 예. 네. 그 이벤트가 끝난 후에도 예. 일정 시간이 좀 소요가 되겠죠. 예. 그렇군요.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음. 또 누리호의 핵심 기술 하나를 또 짚어볼까 하는데요. 바로 누리호 1단에 쓰인 엔진 4기의 클러스터링입니다. 이게 제작 과정 중에 가장 난도가 높은 기술 중 하나로 꼽히는데 75톤급 엔진 4기가 묶여서 마치 단일한 300톤급 엔진처럼 정확하게 제어가 되고 동시에 점화해서 동일한 추력을 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클러스터링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예. 말씀하신 저 클러스터링 기술이 어떻게 보면은 엔지니어로서 제가 이 누리호에 대해서 가장 자랑하고 싶은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네. 아마 국민 여러분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우리가 저런 첨단 기술을 이 누리호에 구현을 했구나라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예. 누리호의 무게가 200톤이거든요. 200톤이 되는 발사체를 들어 올리기 위해서 200톤보다 더 큰 추력이 필요하겠죠. 예. 그래서 지금 1단 추진체가 제공하는 추력은 300톤급입니다. 그러면은 300톤의 추력을 낼 수 있는 엔진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요. 네. 그거를 만약에 단일 형상의 엔진으로 만든다면은 지금 보시는 엔진보다 훨씬 크고 예. 훨씬 기술적으로도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드는 덩치가 매우 큰 엔진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예. 그게 세계적인 추세와는 좀 다르고요. 예. 네. 세계적인 추세는 저희가 이미 지금 누리호에서 2단 발사체에 그러니까 2단 추진체에 75톤 엔진을 쓰고 있는데요. 네. 네. 그 75톤 엔진을 4개를 묶으면은 예. 300톤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그 모듈 개발에 해당하는 건데 네. 2단 비행체에 쓸 75톤 엔진을 새로운 300톤 엔진을 만들 것이 아니라 예. 그러니까 75톤 엔진 규격화를 해서 그것을 4개를 묶어서 300톤을 구현하겠다라는 예. 아이디어거든요. 이게 말씀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4개의 쌍둥이를 묶어서 이제 300톤의 추진체로서 구현을 해야 되는데 예. 네. 상상을 해보시면 4개가 완전한 쌍둥이로서 동일하게 동작하기는 네. 굉장히 어렵거든요. 따로 놀 것 그렇습니까? 같은데. 각각이 내는 추력도 미세하게 다를 거고요. 예. 또 서로가 묶여서 이제 그 추력을 내게 되면은 이게 굉장한 속도와 온도의 그 이제 화염이 나오게 되는데 예. 서로 간에 인접을 했기 때문에 또 간섭도 주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엔진이 서로 간섭도 주고받고 묶여 있는 상태에서 서로의 진동도 공유를 하게 되고 예. 물론 정확한 제어를 통해서 연료와 산화제를 4기의 각각의 75톤 엔진에다가 공급을 해주지만 예.
실제로 연소가 동일하게 일어나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예. 미세한 추력들의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잘 감지해서 결과적으로는 균형을 잘 발휘하는 예. 하나의 엔진처럼 작동하도록 하는 것. 예. 예, 그것이 저희가 이제 이번에 누리호에서 구현한 예. 굉장히 도전적인 과제였고요. 그것을 저희가 충분히 이제 지상 시험을 통해서 검증을 했습니다만 예. 이제 실제 비행을 통해서 검증하는 것은 이제 오늘 관찰을 하게 되는 셈이 됩니다. 예. 4개의 클러스터링이 어려운 포인트는 물론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연소 관점에서의 어려운 점도 있지만 네. 예. 저희가 누리호를 관찰을 해보시면 그 비행기처럼 무슨 날개가 있는 형상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발사체가 그냥 무조건 수직 비행을 하는 것은 아니고 예. 궤도를 향해서 이렇게 선의 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발사체가 원하는 방향으로 스티어링을 하기 위해서 예. 어떤 조종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우주 발사체의 경우에는 조종을 위한 어떤 날개를 달고 간다기보다는 엔진 자체가 스러스터 벡터 컨트롤이라고 해서요. 예. TVC라고 부르는데 엔진에 있는 어떤 그 자세 제어 도구가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엔진이 축을 바꿔서 그 방향을 조종하는 그 예. 스티어링을 구현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저희가 원하는 방향을 구현하기 위해서 지금 엔진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의 덩어리가 아니라 4개가 쌍둥이로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 각각이 어떤 자세를 구현을 해서 예. 결과적으로 발사체가 어떤 궤도를 쫓아가도록 스티어링을 구현을 해야 되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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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4개를 독립 제어를 해서 예. 결과적으로는 하나의 제어를 구현할 수 있도록 네.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또한 제어 관점에서 예. 굉장히 도전적인 주제고요. 그래서 연소 컨트롤 관점에서도 클러스터링이 어려운 이슈고 예. 제어 관점에서도 비행 제어 관점에서도 클러스터링이 어려운 이슈고 예. 그러한 것을 다 담고 있는 클러스터링 기술을 저희가 구현해냈다. 네. 이것이 굉장한 자랑거리가 되겠습니다. 예, 자랑스러운 기술 중에 하나라고 클러스터링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는데 아마 네. 일반 시청자분들께서는 뭐 저도 그렇습니다만 성냥 하나 붙인 거를 성냥 4개 묶어가지고 불 붙인 거랑 뭐가 다르냐라고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아주 고도의 기술이 집약돼 있어서 어떤 그 엔진 간의 균형을 맞추는 그런 기술도 굉장히 어려운 기술을 우리가 직접 구현을 한 것이 자랑스럽다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저희 누리호 관련된 내용 다뤄봤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만 발사 예정 시각은 5시로 발표가 된 상황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일단 말씀 나누겠습니다. 누리호의 발사 성공 기원하면서요. 이복직 서울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와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